7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그 주제는 SDLC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시스템 생명주기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내용이죠. 자, 이번 주에 배울 학습 내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SDLC가 시스템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 역할을 하는데요. 이 SDLC를 구성하는 기본 단계, 이 기본 단계는 4단계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5단계로 구분할 수도 있고, 또 좀 더 이제 세분화시키면 6단계로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는 기본 단계를 4단계로 구성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5단계로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계획 단계, 플래닝이죠. 그 다음에 분석 단계, 아날리시스, 그 다음에 설계 단계, 디자인, 그 다음에 구현 단계, 임플리멘테이션. 이 4가지는 어디나 공통으로 들어가고요. 요 이제 다음 단계가 이제 유시지죠. 사용하면서 그 성능이나 이런 상태를 관리하는 유지보수 단계. 이렇게 5단계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물론 요 사이에 이제 구현하면서 테스팅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또 세분화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구현 단계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방법론은 이렇게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프로세스나 또는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그런 데이터, 즉 프로세스에 중심을 두느냐 아니면 데이터에 방점을 찍고 우리가 이 개발 방법을 적용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 방법론에 어떤 차이가 생깁니다. 자, 이제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SDLC의 기본 주기죠. SDLC는 5가지 기본 단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 오른쪽에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어떤 시스템을 기획하는 플래닝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예비 조사를 하죠. 그리고 이제 어떤 이 예비 조사에 대한 보고서, 분석 보고서를 이제 출력물로 생산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계획을 했으면 그 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분석을 하는 분석 단계로 넘어가요. 그럼 이 단계에서는 시스템에 대한 요구서, 사양서 이런 것들을 이제 문서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이런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설계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상세한 시스템에 대한 설계 사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스페시피케이션 다큐먼트로 만듭니다. 이게 이제 시스템 디자인 단계예요. 그다음에 4번째 단계는 이제 그 시스템을 이제 구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또 구현하는 시스템 임플리멘테이션 단계로 넘어가죠. 이 시스템 임플리멘테이션 단계에서는 이제 어떤 기능에 대한 사항들을 레포트로 보고서로 만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제로 이것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나 아니면 보안사항, 그 다음에 어떤 메인터넌스 관련된 사항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각 단계는 결국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서들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단계에서 이런 다큐멘테이션이 나온다, 다큐멘트가 나온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이 앞에 여러분 지난주에 문서화, 문서 이것에 대해서 중요한 이슈로 다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SDLC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제 이 SDLC의 아날리시스, 플래닝, 아날리시스 이런 것들을 페이스라고 부르고, 또 그 안에 세부적으로 이제 아주 어떤 스텝으로 또 나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각 단계마다 특정한 결과물을 이렇게 리딩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세부 스텝으로 나눠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시스템은 결국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서 완성된다 하는 겁니다. SDLC는 결국 소프트웨어를 계획하고 개발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개발하는 과정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성능, 처음에 개발된 구현된 그 성능과 기능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잘 쓰다가 나중에는 수명이 다하면 폐기하는 이런 전체적인 그런 소프트웨어의 전 생애를 다루는 그런 방법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SDLC의 그 특징, SDLC 모델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먼저 장점, SDLC로 하면 시스템 개발의 각 단계를 단계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하고 다음 단계하고 구분되는 상당히 명확한 단계로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 단계, 계획 단계, 분석 단계, 그 다음에 설계 단계, 그 다음에 구현 단계, 뭐 이런 식으로 단계마다 그 고유한 어떤 기능과 그 다음에 그 방법, 적용되는 설계 내용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지죠. 그리고 이 단계마다 서로 동떨어져서 연계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 단계가 다음 단계의 어떤 입력으로 제공되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아주 이런 모델 개발 방법이 적용할 때 아주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사전에 충분히 분석을 하지 않고 개발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뒷단, 즉 어떤 사용 단계나 테스트 단계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됐어요. 노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분석이 잘못돼서 개발을 진행하다 보면 다시 원점부터 다시 개발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이제까지 투입된 비용이나 시간이 다 물거품이 되겠죠. 그리고 새롭게 개선하는데 엄청난 돈과 시간이 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개발 기간도 오래 걸리고 오래 걸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환경적인 변화가 생기죠. 그죠? 외부 환경도 바뀌고 내부의 어떤 정책도 바뀌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 처음에 최초에 개발을 하려고 기획했던 그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값어치가 없거나 아니면 쓸모없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전 단계로 돌아가면서 개선을 위해 이 변화 관리를 하는 이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하나의 단계가 끝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개발 기간이 길어지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변화에 굉장히 취약하다 할 수 있죠. 장기 프로젝트는. 자, 그 다음에 이제 SDLC 모델이다 하면 결국은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이 어디에 많이 투입이 되냐면 사전에 프로그래밍 하는 준비 단계에서 40%에서 50%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요구사항 또 설계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분석이 없어서는 결국 개발물에 대한 품질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뿐만이 아니라 유지보수 단계에서 어떤 오류가 발견됐어요. 그러면 그 오류를 디버깅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뭔지 발견해서 고칠 수는 있지만 이게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원점부터 다시 설계를 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추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자, SDLC 모델 첫 번째 단계는 계획하는 플래닝 단계죠. 이 단계에서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죠. 이 계획 단계에서는 그 프로젝트 팀이 구성이 되는데 그 프로젝트 팀이 정보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건지 구축 방법 같은 것도 여기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조직의
전체 정보 시스템 요구사항을 여기서 인식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어떤 우선순위를 지정을 해서 그 우선순위대로 개발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는 그것을 여기서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계획 단계는 두 가지 하부 단계로 구성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프로젝트를 착수하는 단계, 두 번째는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단계예요. 프로젝트를 착수하는 단계는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할 때 조직에 대한 시스템의 비즈니스적인 가치를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단계예요. 자, 이 프로젝트 하기 전에 비용을 낮추거나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을까? 이렇게 먼저 자문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될 수 있으면 비용을 낮추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프로젝트 이제 관리 단계에서는 이제 프로젝트 관리자의 그 역할이 중요한데 이 프로젝트 관리자가 작업 계획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에 적합한 그런 인적 자원을 배치를 하고 그 프로젝트 팀이 전체적인 SDLC를 통해 프로젝트를 제어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지침을 하는데 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기술들을 여기에 적용하는 것이 프로젝트 관리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분석 단계예요. 자, 분석 단계는 누가 시스템을 사용할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시스템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 목적이죠. 시스템을 사용하는 목적. 그리고 언제 어디서 사용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그런 단계예요. 그러면 이제 앞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프로젝트 팀에서는 현행 시스템을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현행 시스템을 조금 개선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아예 신규 시스템으로 개발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이 분석 단계에서는 세 가지 하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분석 전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프로포절 제안하는 이런 단계예요. 이 제안은 예를 들면 우리 내부에 있는 최고 경영자한테 제안할 수도 있고 우리 고객사에게 제안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분석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자, 이 분석 단계는 결국 뭐냐면 현재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젝트 팀이 현재 시스템을 분석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예를 들면 내적 환경, 외적 환경, 외부 환경, 뭐 규제나 이런 것들이죠. 환경, 그 다음에 소비자의 트렌드, 뭐 이런 것들을 딱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경쟁사의 어떤 기술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조사를 해서 이제 이 시스템의 가치가 어느 정도 와 있습니다 라는 걸 판단해요. 현재 시스템을 앞으로 3년 더 쓸 수 있습니다 하면 신규 개발하지 않죠. 기능 개선 조금 고도화시키는 방향으로 방향이 전환되겠죠. 자, 요구사항 수집 단계에서는 이제 정보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 사용자, 운영자 이런 사람들이 써보니까 어떻다, 아니면 어디서 보니까 어떻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시하는 그런 불만이나 아니면 제안을 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에 그것을 적용을 시켜서 그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컨셉을 여기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컨셉을 가지고 어떤 분석 모델을 만드는 그 기본 뼈대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프로포잘, 즉 제안, 프로젝트를 계속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결정권자들이 있잖아요. 이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어떤 스폰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개인 사용자 아니면 의사결정 최고 경영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 제안서가 전달돼요. 문서로 제시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 같은 것을 인정해서
제안을 받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그런 제안서, 기획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스템 제안이나 그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는 이제 새로운 시스템이 충족해야 하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이제 설명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 단계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위한 아주 분석, 그리고 높은 수준의 초안, 드래프트죠. 초기 설계가 여기서 만들어져서 제시가 됩니다. 그래야지 비전문가인 그런 분석, 최경 경영자나 아니면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개념도를 여기서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설계 단계인데요. 이 설계 단계에서는 하드웨어, 즉 장치나 설비나 기기,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이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자원, 이런 것들을 이제 시스템 동작 방식, 이런 것 측면을 이제 시스템 동작 방식, 이런 측면을 반영해서 시스템 동작 방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될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양식 보고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특수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할 건지, 파일은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다 결정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정하면 이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추천 솔루션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추천 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논리적 시스템 사양과 물리적 시스템 사양으로 변환해서 이제 가시적으로 만드는 거죠. 이 설계 단계는 4개의 하부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일단 설계 전략을 만들고, 두 번째로 구조 설계를 하고, 세 번째는 이제 데이터베이스하고 파일 사양 같은 것을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파일 설계 같은 걸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프로그램 설계 단계로 넘어가요. 4가지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시스템을 회사에서 개발할지 아니면 외주를 줘서 개발할지를 명확히 구분해요. 우리가 충분한 역량과 자본이 있어요. 그러면 자체 개발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개발하기에는 인적 자원이 좀 부족해요. 이 사람이 뭔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외주, 일정 부분을 외주를 주거나 아니면 턴키로 아예 다 외주를 주거나 이렇게 합니다. 이걸 이제 여기서 결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 설계 단계에서는 이 시스템에 적용시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요. 네트워크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고, 예를 들면 버스형으로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할 것인지, 전송 속도는 얼마로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및 파일 사양을 이제 명세화하는 단계죠. 이 명세화하는 스펙시트를 작성할 때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대상과 위치까지도 여기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 설계 단계에서는 작성해야 할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그것을 수행할 프로그램을 여기서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이제 2가지 유형으로 설계를 한다고 했죠. 논리적인 설계와 물리적인 설계로 나누는데, 이 논리적인 설계는 이제 프로세스, 어떤 처리 과정을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할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시각적인 논리적인 설계를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그게 이제 UML이라고 하는 거죠. Unified Modeling Language라고 하는 이 UML을 써서 다이아그램 형태로 그립니다. 그래서 작업의 흐름을 이제 어떤 도형을 이용해서 그래픽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설계 단계로 넘어가면, 이 이제 논리적인 설계는 물리적인 설계 단계로 이제 넘어가죠. 그러면 이때 사용되는 도구는 ERD라고 하는 그런
엔터티 릴레이션 다이어그램에서 객체와 객체, 물리적인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나 아니면 장비나 이런 사물을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제 A라는 어떤 객체가 B라는 객체한테 무엇을 한다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ERD 다이어그램을 그려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소통하는 순서라든지 어떤 차원을 가지고 모델링을 합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는 네 번째 단계죠. 이제 실현, 구현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제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패키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사들이는 이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정보 시스템은 결국 대부분 코딩이나 테스트, 설치,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지원하는 활동을 정보 시스템이 이제 담당하게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이 구현 단계는 가장 전체 프로세스 중에서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측면입니다. 세 단계로 하부 단계를 구분을 하는데요.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이것을 가동시키는, 인스톨시키는 설치 단계, 그 다음에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서포팅 플랜 단계, 이렇게 지원 계획 단계죠. 세 가지 단계로 이렇게 우리가 하부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는 시스템이 설계된 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테스트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뭐 유닛 테스트라든지 시스템 테스트라든지 뭐 이런 것을 이루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치 단계에서는요, 기존에 설치된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준비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딱 세워놓고 전원도 공급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뭐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라면 컴파일해서 인스톨링 시켜서 각종 자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쭉 놓고 이제 어떤 명령을 가지고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단계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는 지원 계획을 하는 단계인데,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실제로 운영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단계는 메인터넌스 단계죠.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고장이나 장애가 발생하면 그것을 보수하고 수리하고, 이렇게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고, 이런 것들이 이 메인터넌스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유지 보수 단계라고 하는데요. 시스템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교육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기능, 성능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장이 생기면 수리까지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개발 방법론, 시스템 개발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겠는데요. 잠깐 브레이크 타임 하겠습니다.